김경아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서 2학년의 교인식과 철학적 사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저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김경화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오수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강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 화서 이학로 선생님의 철학적인 사유에 들어갈 때는 오수근 우리 교수님의 그 논문을 저는 철저하게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안윤경 박사님의 글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앞 시간에는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일단 대충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또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그리고 또 이 글은 또 제 얘기가 아니고 화서집에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제가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왔는데 이번에는 꼭 집안 잔치용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벽진이 씨, 제 남편이 벽진이 씨 문성공파 32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학술적인 것은 조금 뒤로 하고 시간이 많다라니까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화서 선생님의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한국표문화진흥원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제 저희들이 표점 번역을 하고 있어요. 화서집이라든가 다른 어떤 개인 문집에 있는 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번역을 하는데 이제 2019년도에 저에게 이제 번역본이 주어졌는데 다른 보니까 그 속에 화서 이학로 선생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왕 할 거면 화서 선생님의 이 글을 제가 번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얘기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화서 선생님의 그 효인식과 그에 대한 그 속의 철학적 사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철학적 사유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앞 시간에 안윤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저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요약을 해왔으니까 이걸 조금 준비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화서 이학로 선생님의 효에 대한 인식과 또 그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화서집에 있는 두 편의 글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두 딸의 효 실천 사례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조선말 대유학자이자 선비인 화서 선생님의 효 인식은 그 딸들의 어떤 삶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했고요.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학로 선생님의 그 학문 중심에는 항상 실천이 있었고요. 이런 얘기는 앞에서 우리 오수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번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학문에는 실천이 있었고, 그리고 솔선수범을 통하여 문인과 그의 자제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학로 선생님께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고 미리 예비하는 것뿐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7, 8세가 되면 괴짝 하나씩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딸들한테는 길쌈을 해서 그거 수입한 것을 조금씩 덜어서 예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학로 선생님께서는 또 본인의 삶 속에서 이 예비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은 아주 힘들고 넉넉하지는 않았죠. 힘들고 뭐 소박하게 살면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고요. 그리고 공공한 사람을 구제해 주었고, 그리고 이웃 가난한 10여 가에는 호에는
밭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경작해서 삶을 살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삶의 실천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 뭐 거의 벽진이시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이 화서 선생님의 이 삶의 모습은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오니까 결혼을 해서 보니까 저희 시어머님하고 시아버님이 이 삶을 살고 계셨어요. 맨 먼저 저희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이런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집안에 누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비가 없다 그러면 옛날에 그 소 한 마리 팔아서 올려 보내드리고 또 올려 보내드리고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화서 선생님의 이 삶을 그대로 지금 사셨고요. 그래서는 제가 시집 와서 저희 시아버님은 제가 우리 친정 아버지보다는 우리 시아버님이 너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선비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서 선생님은 보령박 씨와 혼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벽지인이 저희 시댁이 고령에 있습니다. 고령에 있고 고령이 성주 거기 벽진과 조금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혼인에 혹시 무슨 연관이 있지 않나 그게 고령박 씨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이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화서 선생님의 이제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큰딸 벽진이 씨 거기 이제 효실청 모습은요. 화서집 권이 맞습니까? 권이 정외손부심에 실려 있습니다. 다행히 이 두 편은 제가 번역을 해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논문을 찾다 보니까 번역본이 논문에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올 2023년도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가 화서 이학노 선생의 효사상 연구를 한다라고 제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돈을 3개월에 한 번씩 500만 원씩 받고 화서 선생님이 효사상 연구를 하는 와중에 오늘 이 자리가 또 마련이 되었고요. 그래서 큰 딸의 이제 효에 관한 내용이 정외손부심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실려 있는데요. 이학노 선생이 큰딸의 며느리인 심씨에게 써준 그런 시입니다. 이학노 선생은 외손부 심씨에게 시어머니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고 시어머니를 도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자 한 어떤 보편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또 살펴보면 화서 선생께서는 큰딸이 남편을 효도를 대신하여 집안을 잘 다스려 남편의 아름다움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얘기는 거기 큰딸의 남편인 장회진 씨가 28세에 생을 마쳤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뒤에 보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남편이 죽자 따라 죽으려고 하였으나 그 시아버지를 복양하기 위해서 따라 죽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시아버지를 복양하고 집안을 화목하고 편안하게 잘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화서 선생님은 마사위 장회진의 효성을 왕상의 효와 비교하고 장녀 큰딸 벽진이 씨의 효성을 진효부와 비교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외손부 심씨에게 너의 시어머니 그 큰딸을 도와 시어머니를 도와 집안을 잘 다스리면 하늘이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가가 있으면 시어머니처럼 유학을 공부하기를 당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이 속에서 화서 선생님의 철학적 사유가 이렇게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큰딸의 남편인 장회진 선생은요 18세에 이항로 선생 문화에 들어가서 수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회진 선생은 총명하고 재수가 남달라서 화서 선생님은 그에게 학문과 도학을 전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사위로 맞아들였고요. 그런데 28세에 세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화서 선생은 마사위의 효성을 왕상의 효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왕상의 효와 진효부의 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왕상의 효는 중국의 24효 가운데 하나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효인데요. 이 왕상은 모질게 대하는 계보를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보가 이제 예를 들자면 계보가 한겨울에 이제 잉어를 먹고 싶어 하자 강가로 내려가 얼음을 깨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얼음이 저절로 깨지면서 잉어 두 마리가 튀어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 효자전에 조금 많이 등장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계모가 이제 참새구이를 먹고 싶어 하자 참새가 집으로 날아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두가 열렸는데 계모가 그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왕상에게. 그랬더니 왕상은 비바람이 칠 때마다 그 자두나무를 끌어안고 울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이제 왕상의 효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화서 선생님께서는 마사이비의 효성을 왕상의 효와 비교했을 때 이 장회진 선생은 이처럼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물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그 효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다가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큰 딸의 이제 효성을 중국의 진효부와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이 진효부는 중국 한나라 사람이에요. 한나라 사람이고 그 남편이 이제 수자리 이제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수자리를 당하여 갔는데 죽고 돌아오지 못하자 그 며느리는 진효부는 남편이 없지만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이제 봉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친정 부모님이 와서 그 딸을 개가시키려고 했지요. 개가시키려고 했는데 이 진효부는 그래도 남편이 이제 소자리에 떠날 때 자기가 비록 없지만 부모를 이제 부탁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나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모님이 이제 개가시키려고 하면은 본인이 죽으려고 했죠. 죽으려고 하니까 그 친정 부모가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이제 개가시키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를 이제 28년 동안 살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전답을 팔아서 장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진효부 얘기는 저기 역수 오륜 행실도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상의 효와 진효부의 효성을 이제 큰딸과 우리 마사이 장혜진의 효성에 비교했어도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요게 이제 큰딸의 어떤 효실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딸 이제 차녀 벽진 이씨의 효실천 모습은 화서집 권13 답차녀 김씨부에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은 둘째 딸에게 보낸 편지글인데요. 그 내용은 출가한 여자로서의 도리와 의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출가한 여자는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봉양하며 손이 사람들을 잘 받들어 그 집안의 분위기를 화목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둘째 딸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아주 기쁘다라고 그렇게 편지글에 남겼습니다. 한편 둘째 딸이 이제 길삼을 하지 않고 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일의 순수가 잘못되었음을 화서 선생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서 선생은 딸에게 글 공부보다는 시부모를 모시는 효가 우선이며 그 효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길삼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편지의 말미에 조나라 태임과 태사를 논하고 또 시경의 갈단편까지 동원하여 딸을 설득하고자 하는 글입니다. 더불어 화서 선생께서는 본인은 낮에는 생업에 힘쓰고
밤에는 글 공부에 힘쓰면서 단 하루도 어느 한쪽을 게을리 한 적이 없었던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검수와 다를 바 없다는 학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본문 내용은 간단하게 추리면 요 내용인데요. 우리 뭐 태사 얘기는 제가 각주에 써놨으니까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길쌈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여성들에게는 길쌈을 배우는 것이, 배우고 잘하는 것이 부덕으로 간주되어 적극적으로 권장되었고요. 왕실에서도 여성들은 그렇게 다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둘째 딸은 가난한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쌈을 하기를 이제 당부하고, 둘째 딸이 특히 또 문목에 관심이 많고 또 재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화서 선생님께서 이제 당부를 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선비 집안으로 출가한 여자에게는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길쌈이 주어지고요. 길쌈을 해야만 시부모를 편안히 봉양할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효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길쌈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학루 선생께서는 두 딸들에게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교육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편을 살펴보면 두 딸 벽진이지는 유교 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를 실천하였습니다. 더불어 집안을 화목하고 편안하게 잘 다스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 볼 때 두 딸의 삶 속에서 보이는 효 실천은 출가한 여성의 도리이자 본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둘째 딸에 관한 얘기는 34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철학적 효 인식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적어놨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에 철학적 사유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용문하고 계속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나중에 이제 우리 철학적 우리 안유경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조금 어려워서 저도 이거 이 부분 할 때는 정말 조용하게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정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44쪽을 보시면요. 이학로 선생은 이러한 효를 주제적이고 능동적인 리로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주제적 성격의 리는 인간에 내재하여 인의 예지의 덕목을 이루어 최고의 순선한 도덕 법칙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효는 하늘의 이치이자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필연적 법칙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제적 리에 대한 관점은 거의 인심 도심설에서도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리를 얻어서 성으로 삼고 기를 얻어서 형체를 이루지만 이러한 사람이 자기의 한 몸을 주제하여 온갖 일에 응하는 것은 심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심은 도리상의 일을 지각하는 도심과 현기상의 일을 지각하는 인심의 구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부모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인의 예지에 관련되는 일을 지각하는 것은 도심이며 형기와 신체에 관련되는 일을 지각하는 것은 인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효는 곧 도심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심은 부모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잘 받드는 것이며 이것은 곧 천지를 섬기고 천지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은 직을 통한 실천으로부터 도가 실현된다는 단초를 사유할 수 있습니다. 사욕으로 쉽게 흐르는 것이 인심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도심의 명을 따르는 것이 심의 직분이며 심의 직분을 따르는 것은 곧 심의 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집안의 주인된 자가 자신의 사욕을 쫓지 않고 도리로서 집안을 다스리면 그 가족들은
각자 자신의 직분을 지키며 살게 되어 마침내 집안의 도가 실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렇듯 유학로 선생은 심의 차원에서 의무와 실천을 직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국가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이 직분을 강조한 것은 우리 송시열 선생도 이제 마찬가지로 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서 선생님의 효에 대한 인식과 철학적 사유는 인간의 올바른 도리와 책무이행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문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장성수 이사님. 예. 네, 하나학기 이사를 하고 있는 장동입니다. 선생님 오늘 증례를 통해서 이렇게 화서 선생의 뭐라고 그럴까 실천적 효라고 할까? 아직은 정말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에 이렇게 좀 들었던 이 얘기인데 여기서 이분 휘자가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 장회진 선생 있죠? 화서 선생님의 맞사위. 그분의 직계 후손이 저 장사면 교수님이시거든요. 장 교수님 이거 첫째 여쭤보고 싶은 건 저 우리 박사님이 오늘 설명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왜 말씀을 못하시나요? 자세히 모르시니까 저는 후보리가 잘 알지만 그래서 조금 내가 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에 제가 이 학회에 왔을 때 우리 문복희 우리 학장님께서 장기덕 선생님의 그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서 학회와 장 씨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너무 원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우리 화서 선생님의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구 계명대학교에 기독교와 유교라는 그런 학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이 얘기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국의 정체성을 얘기하려면은 우리 화서 이학로 선생님을 빼놓으면 안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결론이 아주 그냥 명확하시네. 화서 이학로 선생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걸로 마무리 짓고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고.